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는 화물연대는 정부의 확답을 받을 때까지 파업을 유지한다는 방침인데요. 곳곳에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입니다. 접점을 찾아서 극적 타결을 할 수 있을까요? 집중진단에서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들을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화물연대 총파업 토론회에서 두 분 모셨습니다. 최승로 자유기업원장,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이 화물연대 민노총 총파업, 화물연대 파업이 벌써 지금 사흘째입니다. 곳곳에서 지금 물류 차질이 빚고 있는데 우선 두 분에게 이 총파업, 화물연대 총파업의 배경 그리고 두 분은 과연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시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정영근 대표님 먼저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뭐 3일째 정도 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이제 곳곳에서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도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의 파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2003년부터 해가지고 주요하게 2003년, 2008년 뭐 계속적으로 해막다 계속 진행이 되지만 그 어느 때보다는 상당히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보면은 뭐 정문을 막기도 하고 예. 또 뭐 볼트나 너트 같은 게 현장에서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차분하게 좀 길에 정차하고 한쪽에서 집회하고 또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뭐 저는 원인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조적으로 과거부터 화물 운송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우리 화물연대 본부장이 이야기한 대로 도로 위에 무법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화물차가 그동안 가속, 가적, 졸음 운전을 인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런 구조들이 계속되어 있고요.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현장이 어렵다는 그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이제 안전운임제가 도입됐는데 이제 일몰제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정부나 정치권이 응답하지 않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작년 연말부터 요소수 대란 그리고 올해 들어서 급속한 유류비 인상을 인해서 실제로 유가 보조금을 제하고라도 700원씩 리터당 700~800원씩 이렇게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평균 2021년 기준으로 뭐 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은 한 뭐 42% 정도 됐다가 전체 우리 수입에서 이제 유류비가 들어가는 것이 근데 최근에 뭐 60%, 70%대로 치솟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유류비 인상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뭐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 정부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기업별 노사관계 아니기 때문에 기업하고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정부나 정치권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이 협상이 좀 진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아쉬운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그 어느 때보다는 상당히 질서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파업이 좀 차분하고 질서 있게 그나마 이어지고 있다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게 우리 정영근 대표님의 평가이고 정부와 정치가 좀 나서달라는 건데 우리 최승로 원장님 지금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과거에 비해서 질서 정연하다라는 표현은 뭐 적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 2008년, 2009년도에는 사실 그 쇠구슬을 새총으로 쏘는 사태도 발생해서 뭐 차에 유리가 깨지고 뭐 부상자가 나오기도 하는 그런 불행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폭력 사태에 비해서는 지금은 상당히 그래도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왜 그러냐면 터무니없다는 것은 이 화물연대 화물 이 사업 구조가 보면 사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고
여러 차주들과 이 화주 이러한 그 관계에서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자들 간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노동의 일반 현상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화물을 운송하는 걸 멈춘다. 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운송하면 안 된다라고 막는다든가 그걸 이제 뭐 방해한다거나 영업을 중지하라고 요구한다든가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화물연대 민주노총의 이러한 파업 방식은 사실은 이 정상적인 영업 질서나 사업 관행에서 매우 벗어난 방식이에요. 뭐냐면 지금도 사실은 배달하는 그런 다양한 업종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파업하거나 이렇게 집단 행동에 나서지 않고 대부분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이 화물연대만큼은 다른 그 화물 일반 비조합원의 영업 행위를 방해하거나 또는 감시하고 또는 이게 하지 못하게 막는 이런 행동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일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집단 행동을 멈춰달라라는 요구가 계속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거는 불법적인 행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그 사회 질서에 를 방해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예. 우리 최승로 원장님은 이제 파업 자체는 조금 차분하게 전에 비해서 차분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화물 차주도 사업주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파업은 정상적인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조금 이따 이제 토론하기로 하고요. 사흘째 된 지금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게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 지금 피해가 나고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지금 피해 상황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뭐 사월째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곳곳에 이제 산업 현장들에서 대단한 어려움들이 있다. 저희들이 이제 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주요한 물류 기지들 그리고 주요한 이제 하주들 회사 정문 앞에서 이제 집회도 하고 있고 운송 거부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지금 뭐 레미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울산 쪽 뭐 현대자동차 상황 확인했더니 어때요? 어저께 오후에 이직자들부터 라인이 일부 서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오후에 이직자들 기준으로 한 200분 정도 썼고 시간상으로 그다음에 오늘 섰다 이거죠. 오늘 일직자들 한 80분 정도 80분. 라인이 섰고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 정문에 계시던 그런 분들이 이제는 좀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지고 그쪽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 그러고 뭐 곳곳에서 이제부터 이게 뭐 주요한 동맥 아닙니까? 우리 고속도로 전체 운송의 육로 운송이 90% 정도 되고 거기에 다 화물차들이 다 하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장은 많이 계속해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노동자들뿐만이 아니고 조합원뿐만이 아니고 비조합원들도 많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조합원도 비조합원들도 그래서 뭐 심지어 파업하는데 같이 하는 경우도 생기고 같이는 안 하지만 안전운임제라든지 우리가 이 뭐 운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록, 가속 이 문제는 국민의 안전도 위협하지만 나의 안전, 나의 가족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거. 그래서 사실은 이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안전과 지속 가능한 임금의 교환이었습니다. 안전과 지속 가능한 임금의 교환으로서 좀 도로에서 우리들 고속도로 가다 보면 특히 위험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가속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고 그 대신에 비용의 일정 부분은 좀 공유해서 가지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파업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도 현재로서는 그 운송 사업자들은 다 동의와 지지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현대차 울산 공장이 좀 섰다 가다, 섰다 돌다 하는 지금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레미콘 시멘트 같은 경우에 반출이 잘 안 되면 레미콘이 서고 자칫하면 이 건설 공사 현장, 아파트 공사 현장에까지 직접 타격이 바로 오지 않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우려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멘트 업계만 하더라도 지금 완전히 멈춘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사태가 지금 3일째지만 이 주말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건설 현장은 거의 다 올스톱 단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도 그렇죠. 지금 예. 자동차 업계에 집중적으로 물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화물 연대 파업이 전국적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각 지방별로 민주노총 산하에 다 지부별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산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류량 총량이 거의 절반 정도로 하락할 정도 상태에 있고요. 만약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연속적으로 그 피해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류가 부산항을 통해서 옮겨져야만이 다른 일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죠. 이 자동차 같은 경우도 각 분야별로 모든 사업자들이 동시에 완성차로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이 물류란이 일어났을 때는 그 피해가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이 파업자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련된 모든 산업이 함께 멈추게 되는 피해를 입기 때문에 사실은 이 파업은 지극히 범 내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러한 이 점거 특히 이제 사업장 주변 내에서 이 파업을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지금 현재 치안 상태가 상당히 아쉬운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불법까지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뭐 어쨌든 결사의 자유의 영역 아닙니까? 뭐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모여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까지로 이렇게 확산시켜서 가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제 정문 그다음에 정문 안에 들어가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경비하시는 분들하고 갈등도 일어나고 이러면서 사실은 불법의 소지가 있는데 지금은 정문 밖에서 도로에서 일정 부분 집회 신고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법으로 너무 이렇게 몰고 가고 이러면은 더 현장은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질서가 있는 만큼 또 그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요구도 빨리 대화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선을 잡으면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도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뭐 불법이냐 합법의 논쟁을 피해서 오히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제 하이닉스 화이트진로 이천 공장에서 네, 그런 일이 하이트. 있었는데 이 차 운영을 방지하는 조합원들을 좀 적극적인 표현을 좀 이상합니다만 좀 체포를 좀 했잖아요. 네, 15번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달라진 모습인데 그럼 노동자들은 이런 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화물연대 본 파업 전에 파업이 이미 일어났던 상태였고 거기에서 갈등이 꽤 있었습니다. 운임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개별적인 노사관계로 오히려 보는 것이 개별적인 하이트 진로하고 우리 이제 화물연대와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전체 파업 대우들과 관련해서는 아까 뭐 계란 던지고 이래가 잡혀간 사례도 있는데 그건 경찰하고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그 가적한 차량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안 하니까 화가 나서 이제 계란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연행되고 이런 건데 그 정도는 뭐 폭력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보다는 어느 정도 뭐 간단한 상황 정도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과 원칙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방향이 좀 바뀌고 있는 건가요? 전 정부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변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본질적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거래 행위를 보호해 주는 것이 역할이기 때문에 정부의 그러한 원칙 표명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서 뭐 특별히 윤석열 정부라서 특이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노총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약간 좀 정부를 테스트한다고 할까요? 약간 좀 시비를 거는 그러한 경향이 좀 있긴 있는데 저는 이러한 그 정치적 행위는 노조나 이런 데서 하면은 적합한 행위는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첫 이 불법 파업 현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도 있는 주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부는 엄격하게 이
치안 상태가 유지가 되고 예. 그다음에 합리적인 거래나 이러한 질서가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죠. 그래서 저는 불법적인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그렇다면은 민주노총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가 합법이고 불법이냐를 좀 가려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노동계에서는 그러면 아까 화이트 진로의 경우라든지 다른 사업장에서도 몇 분이 지금 체포된 것 같은데 좀 공권력의 조금 과잉 대응이다, 남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앞서 말씀한 대로 민주노총이 현 정부를 테스트해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화물연대 현장은 너무도 절박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이 성룡차 타고 가는데도 기름 넣으러 가면은 사실은 휘발유값이 너무너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은 경유값은 휘발유값보다 10% 쌌는데 지금 휘발유값보다 훨씬 더 올라가 버린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 돈을 벌어도 오히려 뭐 유류비 때문에 버틸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민주노총 차원에서 기획된 어떤 이 정부를 테스트한 그런 게 아니고 화물연대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이 부분 일몰이 되기 전에 이 부분이 합의가 돼야 되고 기름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요구를 좀 해결해달라는 하주 측에 대한 요청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할 건 없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까지는 우리가 질서 정연하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크게 뭐 일부 뭐 좀 뭐 연행되고 이런 정도 수준은 뭐 서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이렇기 때문에 뭐 서로 간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정부가 좀 파업 나오기 전에 좀 국토부가 좀 어지러 가지고 대화를 했으면 오히려 정부가? 파업까지 나오지도 않고 안전운임제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 안전운임제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정영근 대표님.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일몰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먼저 나섰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최승로 원장님은 이 사업자들 간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규정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인가요? 사업자들의 문제라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게? 운임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과거에는 이걸 표준 단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하는데 요 정도 단가를 우리가 협의해서 단가 만드는 공식을 만들어서 이 요금으로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사실 이거는 정부가 강요하거나 법으로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 이 요금이나 운임은 단가는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강제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겠다 하는 식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법의 남용이죠. 그래서 이 법이 3년 전에 시행이 되면서 일몰제를 적용했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몰제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법을 일몰제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 법을 유용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법이 법다워야지 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간에 있어서의 요금을 정하는 문제를 정부가 이렇게 강제로 법을 만들어서 요구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하는 예를 들어서 배달을 하려는 앱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의 그 물류의 방식이 있단 말이죠. 네. 최근에 보면은 배달 앱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사용자가 최근에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물류라는 것은 급격하게 변동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라는 것도 그때그때 서로 변동해 가면서 합의를 봐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부가 이 항목은 넣어야 돼 또는 저 항목은 빼야 돼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정하다 보니까 이 사실 이 안전 운임이라고 하는 단가에 사실 터무니없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뭐가 가장 터무니없이 보여요? 안전운임제에 들어가는 비용 여러 가지 뭐 고정 비용이 있고 변동 비용이 있는데 뭐 변동 비용 같은 건 연료비, 통행료 이런 게 들어가네요. 고정비 다양한 게 연료비라든가 뭐 네. 심지어는 그 화물 그 운전하면서 관계된 예를 들어서 통신비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그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무신고비라든가 4대 보험료, 사고지비, 주차료, 출퇴근비 뭐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하다 보니까 예. 과연 이렇게 화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이런 항목까지 다 포함돼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 이러한 내용들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합리적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요금을 결정하는 것을 이렇게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스스로 사업자들 간에 있어서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화물을 맡기는 화주와 그거를 운송하는 화물 차주, 이른바 화물 기사들과의 합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법으로 한 거니까 좀 터무니없는 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정 대표님은 어떻게? 예, 이제 과거에 보시면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기 전에 과거에 보면은 이제 다단계 구조였습니다, 완전히. 하주가 이제 절대갑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화물차 운전사로 노동자로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예. 학력도 필요 없고 진입장벽이 다 낮습니다. 그건 뭐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니까 공급은 상당히 많습니다. 경쟁하다 보니까 최저 입찰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장 싼 사람한테 가장 싼 사람한테 주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아주 다단계 구조였어요. 그래서 하주가 100을 내면은 중간에 한 50% 떼고 이 실제로 지입 차주들은 50% 정도밖에 받지 않는 이런 구조였어요. 뭐 간세사 뭐 중간에 뭐 때는 뭐 이렇게 1차, 2차 해가지고 쫙 떼가지고 이런 구조였는데, 그나마 이제 화물연대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뭐 단체의 공동의 요구를 가지고 교섭을 하면서 유가 보조금도 새기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이제 인하해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운전제도 확보되고 이랬던 겁니다. 과거에 우리 기억해 보십시오. 화물차가 거의 고속도로를 날아다녔어요. 그 졸음운전 이런 걸 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과거에 승용차 다음으로 사고가 많이 난 게 화물차였어요. 사망사고도. 그리고 사고 나면 사망사고고 대형사고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조금 더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고, 여전히 지금 안전운전제가 없어지면 또 최저 입찰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다. 예. 거기 뭐 들어오는 지입차들끼리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따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가장 큰 게 당연히 유류비입니다. 우리 전체 100정 정도 되는데 가장 큰 게 유류비고, 그다음에 이제 수리비. 네. 그 수리비가 뭐 유류비가 한 42% 정도 되고 수리비가 9% 정도 되고 예. 통행료가 8%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지입료, 주순료 예. 뭐 이런 거고, 아까 이제 뭐 출퇴근비는 아니고 숙박비, 예를 들어서 1박 하고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숙박비 이렇게 드는 거고, 그다음에 타이어도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타이어 비용과 관련해서 6.3% 들어가고, 특히 이분들이 이제 가장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뭐 비교적 한 300만 원 언저리는 받는데 가장 많이 이제 그 중에서 들어가는 게 차량 할부금입니다. 자기 돈으로 차를 다 살 수 없다 보니까 할부로 사다 보니까 평균은 한 65만 원 정도의 할부를 내는데, 뭐 심지어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할부금을 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못 가져가고 하루에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운행 거리가 390km 정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근로 시간이 12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시멘트,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네. 600시간 이상 하루에 운행을 하고 있는 이런 600시간.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보다도 노동시간을 봤을 때는 작게 받는 이런 구조다. 그나마 안전운임제가 들어오면서 현장이 좀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 안전운임제가 좀 확대돼 가지고 최소한도로 이 본인의 안전, 그리고 고속도로에 다니는 다양한 다른 차들에 대한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최소한의 지속 가능한 임금, 이 구조와 관련해 합의 구조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지. 현장에서 자꾸 하주들하고 경쟁하라 그러는데 현대자동차, 뭐 기아자동차, 포스코, 뭐 다양한 다 대기업입니다. 시멘트 회사. 제가 어젯밤에 정말 시멘트 회사 뭐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익들 많이 나요. 뭐 메이저 시멘트 3사들 보니까 매출액 영업이익률 10% 정도 되고 이러는데, 회사도 이익이 나야 되지만 저는 사실은 하주들이 조금 더 비용을 부담해도 될 정도는 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기업들은 비교적 잘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그 화물차 현장 노동자들의 그 임금 조금 남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익을 내는 것, 그것이 과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하주들이 조금 더 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주들이 조금 더 물건 운송을 맡기는 화주들이 조금 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우리 정 대표님의 주장에 화주들은 어떤 지금 주장을 반론을 펴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화주들한테는 그 부담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요금 산출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고 이렇게 화물 연대라고 하는 그 조직적인 활동이 또 가능하게 만든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물류 유통이죠. 그래서 물류 유통에 있어서 안전성은 당연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안전해지느냐? 그건 또 다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게 바로 안전과 환경과 이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안전을 높이기 위한 규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까를 고민을 해야지 이렇게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안전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보다는 이 요금제는 요금제대로의 효율성과 그 산업에 있어서의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이 분야에서 생산성이나 가치 창출에 어울리지 않게 경직적인 방식이 이루어진다면 이 분야에 다른 대체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면 더 또 이 산업 자체가 완전히 성격이 바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이고 거기에서 고부가치가 만들어지고 임금도 많이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자본재를 활용하고 거기에 근무 여건을 나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수입만 늘리면 뭐 운임 단가만 높이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우리가 이 분야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과학적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임만 좀 높인다고 해서 사고를 과연 줄일까? 그 효과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좀 이 검증이나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주장이신데 현재 지금 쟁점이 두 가지잖아요. 일몰제 연말로 끝내는 일몰제를 연장하는 거 하나와 적용 대상이 지금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 화물하고 시멘트인데 이걸 확대하는 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정확하게 뭡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부는 현재까지 정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입법적으로 처리가 됐던 부분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사실은 이제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이 두 부분만 합의할 때는 이것이 전부 부분으로 확산되면서 기업이 당연히 효율성을 가져야죠. 그거 뭐 저는 동의하고 또 기업과 관련해서 규제 하나 할 수 있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효율성을 강조하면은 생명과 안전은 지켜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속 가능성을 훨씬 더 무게 있게 봐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보면은 주에 70시간 이상 일 못하게 합니다. 법으로 정해가지고 트럭 운전은 주에 70시간 이상씩 못하게끔 딱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뭐 효율만 중시하면은 뭐 120시간, 130시간 해도 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졸음 운전으로 가고 화물차가 졸음 운전하는 순간 도로에 있는 승용차들은 생명 위협을 바로 받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저는 좀 제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두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씩 그걸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화물 노동자들한테 저 당부하고 싶은 거는 타코메다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안전운임 하는 데는 그래서 이제 운행 기록이 다 나오는데 이게 뭐 일이 생기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반드시 국가가 좀 관리해서 몇 시간 운행하고 몇 분 쉬었는지 그다음에 위반을 몇 차례 했는지와 관련해서 뭐 인력을 동원해서 점검하고 해가지고 그래야지 거꾸로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안전과 관련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여전히 탕발이 우리가 뭐 속된 말 한 탕 뛰고 두 탕 뛰고 해야 되는데 몇 탕 더 뛰어가지고 돈을 더 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노동자들도 좀 확실하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스스로 감독하고 점검하고 또 제출할 거는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행 기록을 명확하게 좀 투명하게 관리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최승로 원장님 그러면 뭔가 상생의 해답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이 화물주와 또 화물차주와 이 관계를 좀 감안하면서 사고도 줄이면서 조금 어떻게 해결책은 어떤 걸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 표준 이렇게 요금을 정하는 거는 이렇게 컨테이너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아주 특수한 분야의 아주 획일화된 거에서는 어느 정도 단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예. 이 세상에는 굉장히 복잡한 화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종류가 그런 많다 것들을 이거죠. 예. 정부가 다 일일이 그 법으로 통제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마다 또 그때그때마다 이런 것들은 다 다양한 요율로 요금으로 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 법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국회도 마찬가지로 민간의 자율적인 협의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산업 현장의 안전도 높이면서 이 운송 분야에 있어서의 사업자들이 안정된 수입을 또 가져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 대표님 짧게 해결책 좀 제시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이제 대기업들이 임금 많이 올렸습니다. 뭐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저는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대기업에서 중소 협력사들과 관련한 조금 여유를 가지게 해주는 것. 그다음에 이런 화물차들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도 대기업이 조금 더 같이 상생의 노력을 교하는 것. 그렇게 하면 금방 사회는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돈이 많이 번 사람 자본가들이 존중받는 세상은 그런 과정에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부가 그 과정에서 좀 윤활유 역할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 해법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승로 자유기업원장, 정용권 사회연대 포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